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창문을 열면 희미한 매연 냄새와 함께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엉켜서 들어온다.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온 내게는 익숙하다 못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음들이었다. 나는 20평 남짓한 작지만 아늑한 이 아파트에서 남편을 만나 아들 지훈이를 낳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집안 구석구석, 손때 묻은 가구 하나하나에는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월간지 9월호를 펼쳤다. 가을,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잡지의 화려한 화보 속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넓은 나무 데크,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 그리고 국화와 코스모스가 만발한 소담한 정원. 그 정원 한가운데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띤 노부부가 서로에게 기대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거실 벽 한가운데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넸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가 젊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런 집 아니에요. 당신은 텃밭에 상추랑 고추 심고 나는 마당에 봉선화랑 채송화 심고 지훈이 장가가고 나면 우리 둘이서 공기 좋은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이제 나 혼자라도 그 약속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든든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답 없는 그를 향한 나의 독백은 10년째 이어져 온 나만의 의식이었다. 물론 서울 생활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이든 집 앞까지 배달되고 길 하나만 건너면 큰 병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은 텅 빈 집에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다. 이웃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목례만 나눌 뿐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도시의 거대한 소음은 오히려 내 집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째깍, 째깍, 벽시계 소리가 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밤들이 많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약속 없이 찾아올 사람은 뻔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아들 내외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며느리 서연이는 내 손을 잡으며 살갑게 굴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골집은 좀 알아보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예쁜 집들 많이 볼 수 있던데요. 아, 그냥 잡지나 뒤적여보고 있었지. 뭘, 내 말에 지훈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봐요. 다들 서울 아파트에 묶여서 답답하게 사시잖아요. 어머니처럼 당신의 꿈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현명하세요. 아들의 칭찬에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며느리도 거들었다. 그럼요. 시골 내려가시면 공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고질병인 기관지도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정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텃밭도 같이 가꾸면 되죠.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며느리는 마치 자기 일처럼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아이들의 응원은 큰 힘이 되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정말 용기가 나는구나. 나는 기쁜 마음에 부엌으로 가.
얼마 전에 담근 오미자청을 시원한 물에 타내왔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의 전원 생활에 대한 장밋빛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내가 가꿀꿀과 정원,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와서 함께할 바비큐 파티,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푸른 잔디밭. 그것은 완벽한 노후의 그림이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아들 내외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쯤이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작은 허브 화분들 사이에서 가장 싱싱한 로즈메리 가지 몇 개를 잘랐다. 이건 아래층 아주머니 갖다 줘야겠다. 요즘 계속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어머님은 정이 너무 많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 삭막한 아파트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현관에 섰을 때였다. 지훈이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게 왜 그런 얘기를 꺼내요. 며느리가 지훈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 추궁에 지훈이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경기도 안 좋고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서 그냥 좀 답답해서요.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여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님 앞에서 약한 소리 하지 마. 라며 애써 남편을 다독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전보다 더 텅 비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보았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아끼고 저축해서 마련한 이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모아둔 얼마간의 노후 자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나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성실했던 세월이자 내 남은 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다. 나는 식탁 위에 통장과 잡지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지훈이 어릴 적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놓았다. 화보 속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 통장 속에 내 전 재산, 그리고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내 아들의 얼굴. 세 가지는 아무 상관없어 보였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래, 이 아파트를 파는 거야. 이 집을 팔면 꽤 큰 돈이 생기겠지. 그 돈으로 시골의 아담한 집을 사고 텃밭을 가꿀 수 있어. 내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지훈이에게 줄 수 있겠지. 사업이 어렵다는데 이 돈이면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순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최상의 해결책이었다. 나는 내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아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는 현명한 어머니이자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설계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스스로의 결정에 감탄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 오롯이 나 스스로 내린 모두의 행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그 밤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전원 생활이라는 달콤한 꿈과 아들을 돕고 싶다는 어미의 맹목적인 사랑이 나를 가짜 낙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덫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나는 그저 내 앞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선택의 첫 발을 나는 그렇게 기꺼이 내딛고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신속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간 그 주, 나는 곧바로 동네 부동산에 우리 집을 내놓았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왜 없었을까? 현관에 걸린 지훈이가 초등학생 때 점토로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가족 문패를 볼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베란다의 군자란이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잡지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햇살이 가득한 정원과 파란 하늘의 사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정이 힘들어하는 내 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부동산 소장은 요즘 보기 드물게 좋은 값에 팔렸다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하고 남은 짐들을 정리하며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수십 년 묵은 짐들을 정리하는 것은 내 삶의 지난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과 같았다. 남편의 낡은 양복, 지훈이의 첫 베넷 저고리, 우리가 함께 모았던 낡은 레코드판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상자에 담으며 나는 과거와 천천히 작별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음을 치르는 날, 나는 아들 지훈이,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은행에 갔다.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아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내 통장에 있던 돈의 3분의 1을 아들 지훈이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지훈이는 감격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지만 어쩐지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는 못했다. 며느리 서연이는 옆에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아버님 사업 잘 되면 저희가 매달 어머님께 용돈 두둑이 드릴게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그저 괜찮다며 너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손을 두드려 주었다. 이 돈으로 내 사업 빚도 좀 갚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 예쁜 집 사는데 보태거라. 엄마 집은 네가 알아서 잘 골라주겠지. 엄마는 너만 믿는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 궁궐 같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공기 제일 좋고 경치 제일 좋은 곳으로요. 아들은 내게 큰 소리를 쳤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그저 대견하고 든든했다. 내 아들이 내 노후와 자신의 미래를 모두 책임져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동안 나는 텅 비어가는 아파트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소파가 있던 자리에 바랜 자국, 액자가 걸려있던 벽의 못자국. 나는 그 모든 흔적들을 눈에 담으며 이 집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가족 잘 품어주어서.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 서울을 떠나는 길, 회색빛 빌딩 숲이 점차 사라지고 창밖으로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점점 부풀어 올랐다.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의 그 집, 하얀 벽과 파란 지붕, 넓은 마당을 가진 아담하고 예쁜 집. 나는 그곳에서 펼쳐질 내 새로운 인생을 그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트럭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접어들고 그 국도에서 다시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을 때 내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너무 외진 곳이었다.
한참을 달려도 민가는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산과 밭뿐이었다. 기사님, 거의 다 온 거 맞나요, 네? 할머니,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으니 여기라고 나오네요. 마침내 트럭이 멈춰 선 곳.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에 예쁜 집은 없었다. 대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농가 한 채가 을신연스럽게 서 있었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지붕 한쪽은 주저앉아 있었다. 넓은 마당이라던 곳은 사람 키만한 잡초와 누가 버리고 간 것인지 모를 스트로이텔엔 폐자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닙니다. 여기가 아닐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삿짐 기사는 트럭에서 내리며 녹슨 철제대문에 붙어있는 낡은 주소 표지판을 가리켰다. 아들이 내게 알려준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채서 내렸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문을 열자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리모델링을 했다던 아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곰팡이가 세운 벽지 위에 값싼 페인트를 대충 덧칠해 놓았고 천장에는 거미줄과 함께 싸구려 형광등 하나가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부엌의 싱크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수도꼭지를 트니 녹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나는 텅 빈 집 안을 유령처럼 헤매고 다녔다.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축축한 벽을 만져보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아보았다. 내 꿈, 내 장밋빛 노후, 내 전 재산이 변해버린 결과물이 바로 이 폐가란 말인가. 이것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궁궐이란 말인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묵묵히 짐을 집 안으로 옮겨놓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서둘러 짐을 내려놓은 뒤 트럭을 타고 떠나버렸다. 거대한 이삿짐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나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사방은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와 바람에 잡초가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가 그 순간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소리를 지르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지훈이가 사기를 당한 걸 거야.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바뀐 듯 했다.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집은 마음에 드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명랑했다. 나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지훈아, 집이 사진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여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말에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방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골집이 다 그렇죠, 뭐. 사진이야, 원래 좀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공업자 놈들이 돈만 받고 중간에 도망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급한 대로 마무리한 거라고요. 살다 보면 다 적응돼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니. 어머니,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단 거기서 지내고 계세요. 제가 다음 달에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 끊어요. 날가?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다 보면 다 적응돼요. 다음 달에 내려가 볼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것을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내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꾸민 잔인한 연극이었다. 전원 생활이라는 나의 순진한 꿈을 미끼로 나를 이 외딴 폐가에 유기한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은 먼지투성이에 이삿짐 상자들로 가득했다. 내가 평생을 보듬고 살아온 추억들이 이제는 이 흉측한 폐가 속에서 나와 함께 썩어가게 될 터였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려 애썼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내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이것은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었는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찢어진 창호지 문을 넘어와 먼지가 떠다니는 집 안을 비췄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내 눈에는 마치 온 세상이 피로 물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짐더미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그 핏빛 노을을 바라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던 나의 꿈, 그 찬란했던 꿈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절망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달콤한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나는 꼼짝없이 덫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차를 마시는 낙도. 이웃과 정을 나누는 소소한 기쁨도 없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를 방해는 것은 방 안을 떠도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밤새 천장에서 기어다녔을 이름 모를 벌레들의 흔적이었다. 나는 낡은 몸을 일으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하루를 시작했다. 땔감을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펌프로 지하수를 퍼 올려 설거지를 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시장에 한 번 다녀오려면 하루에 2번 다니는 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을 넘게 걸어 나가야 했다. 내 평생의 꿈이었던 정원 가꾸기는 사치였다. 사람 키만한 잡초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땅은 돌멩이와 폐자재로 뒤덮여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서울에서는 비록 혼자였지만 나는 언제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고립은 차원이 달랐다. 이따금 지나가는 경웅이 소리를 제외하면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밤이 되면 그 침묵은 공포가 되어 나를 덮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 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은 문소리에 나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지사역이 일쑤였다. 아들과의 전화통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매일 전화를 걸어오던 아들은 내가 집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 해결 못 해드린다니까요. 자꾸 전화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의 변명은 늘 똑같았다. 일이 바쁘다. 서연이가 몸이 안 좋다. 다음 주에는 꼭 가보겠다. 하지만 그 다음 주는 결코 오지 않았다. 나는 점차 깨닫고 있었다. 아들이 나를 이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나의 꿈을 담보로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이제는 늙고 쓸모없어진 어미를 이 외땅 옷에 방치한 것이다.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후회와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처음에는 천장 한 구석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였다. 나는 그 밑에 낡은 양동이를 받쳐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빗줄기가 거세지자 물방울은 물줄기가 되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물이 새는 곳이 바로 내가 서울에서 가져온 이삿짐 상자들을 쌓아둔 벽 쪽이었다는 점이다. 그 상자들 안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앨범들, 그가 나에게 써준 연애 편지들, 지훈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상장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들을 옮기려 했지만 70평생을 곱게만 살아온 늙은 내게는 역부족이었다. 상자들은 이미 물을 잔뜩 머금어 청은망은 무거웠다. 속수무책으로 내 보물들이 흙탕물에 젖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찢어진 상자 틈으로 빗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훈아, 집에 물이 샌다. 비가 쏟아져 들어와. 내 짐들, 내 아버지 사진이랑 앨범이 다 젖고 있어. 어서 좀 와줘, 제발. 수화기 넘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어머니, 좀 진정하세요. 지금 이 비에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일단 비닐 같은 걸로 좀 덮어두세요. 내일 아침에 비 그치면 바로 갈게요. 하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울부짖었다. 지금 당장 와야 해. 지금 안 오면 다 망가진단 말이야. 나의 절규에. 아들은 마지못해 알았어요. 갈게요. 가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 무렵 흙탕물을 튀기며 아들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다. 어머니, 정말 이 난리를 피우셨어야 했어요. 저희도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온 거예요. 며느리 서연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쏘아붙였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물이 새는 곳을 가리키며 울먹일 뿐이었다. 아들은 집안의 처참한 광경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아, 정말 이 집은 못 쓰겠네. 괜히 사서 고생만 하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가 젖은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나가버렸다. 낡은 전선이 빗물에 누전된 모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쳤고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이 집 귀신 나오겠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나.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들은 어둠 속에서 허둥대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할 만큼 침착해졌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혜자야, 이럴 땐 당황하면 안 돼. 두꺼비 집은 보통 현관 신발장 위에 있단다. 남편은 살아생전 집안의 웬만한 고장은 직접 고치던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깨너머로 그가 하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워두었다. 나는 더듬더듬 벽을 짚어 서랍으로 갔다.
그리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손전등을 찾아냈다. 손전등을 켜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가만히들 있거라. 내가 보고 오마. 나는 신발장 위쪽 벽면을 더듬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두꺼비집을 찾아냈다. 뚜껑을 열자 여러 개의 스위치 중 하나가 내려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스위치를 다시 위로 올렸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형광등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다. 집안이 환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어떻게 이걸 고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니라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어머님도 참 별걸 다 하실 줄 아시네요. 근데 이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다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솔직히 이 집은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냥 이 폐가 헐값에 팔아버리고. 어머님은 서울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리는 게 100번 낫겠네. 폐가. 작은 원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내 꿈, 내 노후, 내 전 재산의 결과물이 그녀에게는 그저 폐가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틈으로 아들 내외가 부엌에서 다투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처음에는 소공어리던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여보, 정말 돈 한 푼도 안 남은 거 맞아. 어머님 아파트 판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내가 거짓말을 왜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으로 급한 불 끄고 나니 정말 남는 게 없었단 말이야. 이 집 사는데 들어간 돈도 사실 다 대출이야. 뭐 대출이라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전화하는데 당신 정말 무능력한 거 알아. 뭐 무능력.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사치 부리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 그 지옥 같은 대화를 들으며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내 아들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다.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나의 꿈은 이용당했다. 내 평생의 재산은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며느리의 사치와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쓰여버린 것이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집이 아니었다. 나를 유기하기 위한 감옥이었을 뿐이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빗물이 새어 들어와 차갑게 젖은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의 꿈도, 아들에 대한 믿음도, 내 남은 인생도 이 지독한 빗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지난밤 빗소리와 함께 내 귀에 박혔던 아들 내외의 대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에 박힌 채 밤새 나를 괴롭혔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나의 선의가, 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는지를 처절하게 곱씹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빗물에 젖은 집 안은 축축하고 한기가 돌았다.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마치 지난밤의 다툼은 없었다는 듯,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리 없다는 듯
행동했다. 어머니, 깼어요. 아, 삭신이야.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네. 며느리 서연이가 하품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아들과 며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내 앞에는 그저 내 인생을 망가뜨린 두 명의 낯선이가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다. 어젯밤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특히 아들 지훈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진실을 말해주렴. 내 아파트 판 돈 전부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이 집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내 추궁에 며느리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상냥함 대신 노골적인 저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그걸 꼭 그렇게 말로 해야 하세요. 네, 맞아요. 그 돈 저희 빚 갚는 데 썼어요. 어머님 아들, 이 사람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어머니로서 아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만 계실 생각이었어요. 뻔뻔한 며느리의 태도에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들 지훈이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자기 방어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공기 좋은 시골 내려가서 정원 가꾸고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누구인데요. 저는 그냥 효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 꿈 이뤄드리려고 무리해서 이 집이라도 산 건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들은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내게로 돌리고 있었다. 나의 소박한 꿈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 꿈을 이뤄주려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어머니가 그깟 시골집 타령만 안 했어도 제가 그 돈으로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꿈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요. 이제 만족하세요. 이기적인 꿈, 내 평생의 소망이 아들의 입에서 이기적인 꿈이라는 말로 되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내 아들 역시 완전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돈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워낸 내 아들의 영혼마저 저 끔찍한 괴물에게 잠식당해 버린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들 내외는 재수 없다는 말을 내뱉고는 짐을 챙겨 서둘러 집을 떠나버렸다. 흙탕물을 튀기며 사라지는 아들의 차를 보며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나는 그 폐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읍내시장에서 노인 일자리를 구해 밭에서 잡초를 뽑고 그렇게 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걸어봐도 받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내 꿈의 무대였던 이 집은 이제 나의 고통과 절망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밤이면 나는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울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가을이 짧게 머물다 떠나고 무자비한 겨울이 찾아왔다. 시골의 겨울은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낡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아들이 설치해준 싸구려 정이 보일러는 엄청난 정이 요금만 남긴 채 얼마 못 가 고장이 나버렸다. 나는 이제 낡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 한 칸만 간신히 덮이며 겨울을 나야 했다. 땔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다. 늙고 병든 몸으로 도끼질을 해서 장작을 패는 것은 고역이었다. 손은 온통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도끼질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꽁꽁 언 땅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삐끗한 것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간신히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내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은 폐를 찢을 듯이 터져 나왔다. 읍내 병원에 갈 차비도 기력도 없었다. 나는 그저 방 안에 누워 끙끙 앓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앓고 나니 쌓아두었던 장작이 다 떨어져 갔다. 아궁이의 불씨가 약해지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겹겹이 이불을 덮었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자존심도 원망도 다 버리고 살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 서연이었다. 나는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혜자 어미다. 나 너무 아프구나. 집에 불도 못 대고 너무 춥다. 지훈이 좀 바꿔다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가 남편을 바꿔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 귀에 들려온 것은 얼음보다 더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그냥 감기잖아요. 연세 드시면 다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저희 지금 연말이라 정신없이 바빠요. 약 사드시고 푹 주무세요. 별일 아니니까 그런 걸로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요. 따다가 전화는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허망하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그들은 정말로 내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나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적셨다.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휴대폰이 손에서 툭 떨어졌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내 인생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젊은 시절의 나. 아들 지훈이를 처음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나. 아들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던 나.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끝에 이 차갑고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내가 있었다. 후회,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꿈꾸었던 전원 생활, 그 달콤한 꿈이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당신과 함께 일군 우리의 보금자리를 내 헛된 꿈과 맞바꾸려 했어요. 여보, 나 너무 추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것이 내 꿈의 끝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떠오르는 부유물과 같았다. 나는 깊고 긴 터널을 지나는 꿈을 꾸었다. 터널의 끝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서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혜자야, 이리 온.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내 옆에서 편히 쉬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래, 이제 다 끝내고 당신 곁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망 정신 차려 보욱과 눈 떠보라게. 그 목소리는 나를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빛의 터널에서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 후로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 차가운 무언가가 내 몸에 닿는 느낌 같은 것들이 혼미한 의식 속에서 조각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끝에서는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났고 내 손등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할머니,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맥박을 재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제주시 병원 응급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저천증이랑 폐렴 증세로 실려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천증, 폐렴. 나는 희미한 의식으로 지난밤의 일을 떠올렸다. 차가운 방바닥, 꺼져가는 아궁이, 그리고 죽음의 공포. 제가 어떻게 여기에 웬 할아버지가 12119에 신고해서 모시고 왔어요. 이웃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앞집에 사는 초혜 씨 할아버지였다. 평소에 마주쳐도 퉁명스럽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던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일어나 쑥과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치고는 낯빛이 괜찮아 보이네.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내게 건넸다. 이거라도 좀 마셔요. 속이 좀 따뜻해져야 기운을 차리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말했다. 별거 아니우다. 시골 살면 다 이웃끼리 살피고 사는 거지. 할망네 집 굴뚝에서 이틀이나 연기가 안 나길래 이상하다 싶어 가본 것뿐이우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겨울에 조심해야 혀. 그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은께. 그의 무심한 말 속에 담긴 따뜻한 정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피를 나눈 내 자식도 외면한 나를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이웃 노인이 살린 것이다. 제 아들은 지훈이는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나요. 내 물음에 최 씨 할아버지는 쯧쯧 혀를 차며 말했다. 내가 전화했지. 그런 놈은 아주 혼쭐이 나야 혀. 할아버지는 자신이 구급차 안에서 내 아들과 통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 휴대폰을 찾아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고 한다. 여보쇼, 당신 김혜자 할망 아들 맞소 수화기 너머에서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할아버지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누구냐고? 나는 당신 어머니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당신 어머니. 지금 당신 때문에 다 죽게 생겨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 가고 있어. 자식이라는 작자가 엄동설 안에
늙은 어머니를 그딴 얼음장 같은 폐가에 처박아 놓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그래도 사람이야.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느 병원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다. 남남인 타인의 꾸짖음이 비로소 내 아들의 두꺼운 양심의 껍질을 깨뜨린 것이었다. 최 씨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이었다. 녀석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이 선 눈으로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내 앙상한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니? 아들은 간신히 나를 부르더니 그대로 내 침대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곤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떤 말도 없이 그저 흐흐흑 흑 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엉킨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마침 회진을 돌던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무릎 꿇고 우는 지훈이를 보고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차트에 기록을 하며 말했다. 보호자분 되시죠? 어머님, 조금만 늦었으면 폐혈증으로 위험해지실 뻔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극도로 안 좋으시고 심한 저천증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을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혼자 지내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의사의 냉정한 질책이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의 울음은 이제 나를 향한 사죄이자 스스로에 대한 깊은 환멸의 표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비극적인 장면 속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등장했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온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침대에 누운 내가 아니라 울고 있는 남편과 의사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내 안위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며 날카롭게 속삭였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 입원비는 얼마나 나온대? 어머님, 의료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지. 돈. 제 시어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들 지훈이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무섭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훈이는 아내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병실 밖 복도로 나갔다. 나는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싸움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돈이 문제야. 지금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당신 그 지긋지긋한 욕심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 입에서 돈 얘기가 나와. 뭐 내 욕심 웃기지 마. 당신 그 무능한 사업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당신이 나한테 빚만 안겨주지 않았어도 내가 미쳤다고 당신 어머니 아파트 팔아먹을 궁리를 했겠어. 닥쳐,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어머니의 꿈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 평생의 재산을 뜯어내고 그분을 그 폐가에 버려놓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래. 나 사람 아니다. 당신도 똑같잖아. 그 돈 쓸 때는 좋았지. 이제 와서 왜 착한 아들 코스프레야 역겨워. 온갖 추악한 말들이 복도를 울렸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텅 빈 슬픔만이 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나의 아들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그 끔찍한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 대가가 내 목숨이 될 뻔했지만 어쨌든 내 아들은 진실의 눈을 떴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지만 내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다. 아들 지훈이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병원 한편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매 끼니마다 내 식사를 챙겼다. 예전에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찼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죄인처럼 나를 돌볼 뿐이었다. 내가 먹기 편하도록 사과를 깎아주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축해주고 밤새 내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며 등을 쓸어주었다. 그는 아직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속죄하고 있었다. 며느리 서연이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의 싸움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병실로 찾아왔다. 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위해서였다. 재산 분할, 위자료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지긋지긋한 관계 오늘부로 끝내자. 그녀는 내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훈이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 대신 경멸과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한때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관계가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서연이가 병실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죗값이라고 생각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남의 집이 되었고 악몽 같았던 시골집으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그런 나를 위해 병원 근처에 작은 여간방을 얻었다. 어머니, 며칠만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어머니를 다시 서울로 모셔갈게요. 아들은 내게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달리 기댈 곳도 없었다. 아들은 그날부터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시골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집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아주 급하게 팔려나갔다. 내 평생의 꿈과 맞바꾼 그 집은 결국 몇 푼 안 되는 돈이 되어 내게 상처만을 남겼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아들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 결국 아들의 작은 사업체는 부도가 났다. 사무실 집기들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아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보증금도 필요 없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고시원방 한 칸을 얻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나는 여간방에 머물며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섣불리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가시죠. 제가 어머니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놨어요. 아들이 나를 데려간 곳은 서울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1층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예전에 내가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좁고 낡은 곳이었다. 하지만 방 안은 아들이 미리 청소를 해놓은 덕분에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의 제 능력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예전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긴 안전하고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찾아뵐 수 있는 곳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이곳은 내게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악몽 같던 시골집보다, 텅 비어 외로웠던 서울의 아파트보다 어쩌면 이곳이 나에게 더 맞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번 일당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내 방의 월세를 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매일 저녁 나를 찾아왔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사들고 와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공사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다. 아들은 더 이상 내게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게 주었다. 나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땀냄새와 함께 나를 찾아오는 아들의 저녁 방문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시골집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날 나는 아들에게 부탁했다. 그곳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내 어리석었던 꿈과 그 꿈이 남긴 상처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아들은 군말 없이 차를 빌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1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그 길을 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갔다. 집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한때 나의 어리석음이 머물렀던 장소의 잔해일 뿐이었다. 나는 집을 떠나기 전 나를 구해준 최 씨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다 말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긴 어딜까. 서울은 무슨 쯧쯧. 도시 사람들은 역시 시골이랑은 안 맞아.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의 잘 가꿔진 텃밭을 바라보았다. 고추와 가지, 오이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할아버지, 텃밭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가꿀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잡초만 무성하던데. 내 말에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한번 털고는 말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자기만 지쳐 나가 떨어지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들여다보고 잡초 뽑아주고 물 주고 정성을 들여야 사람 사는 것도 다 똑같아. 그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행복을 너무 쉽게 한 번에 사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떠나려고 하자 최 씨 할아버지는 텃밭으로 가더니 작은 감나무 묘목 하나를 조심스럽게 파냈다. 그리고는 뿌리를 젖은 흙으로 감싸 내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서
서울에다 한번 심어봐요. 이 귀한 걸 왜 행복이라는 게 말이여. 돈 주고 으리으리한 땅 산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할아버지는 주름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은 말이여. 여기 이 작은 묘목 같은 거요. 어디에 있든 제 손으로 직접 심고 제 정성으로 가꿔야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여. 서울의 작은 화분이라도 좋으니 한번 잘 키워봐. 나는 그 작은 묘목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내 꿈의 무덤이었던 시골집이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들린 작고 연약한 묘목을 바라보았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행복의 가능성이 잠들어 있었다. 내 인생의 진짜 두 번째 봄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나는 4번의 계절을 보냈다. 이곳에서의 삶은 예전에 내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와도 내가 꿈꾸었던 시골의 전원주택과도 달랐다. 10년 넘게 살아온 동네가 아니었기에 아는 이웃도 없었고 방은 비좁아 2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외로움이나 공포는 없었다. 대신 창문 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이 스며들어왔다. 두부 장수의 종소리,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학교 가는 소리, 골목을 오가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 도시의 건강한 일부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지훈이에게서 찾아왔다. 녀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번지르르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빚을 갚고 나와 자신의 소박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정직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아들은 더 이상 의무감으로 나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내 작은 방으로 와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흙먼지로 거칠었고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지만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거짓된 꿈이나 금전적 거래가 아닌 진실과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나는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구립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그 문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며 살아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 어쩌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의 작은 유아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아들 지훈이를 키우던 마음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저 글자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나오면 무서운 목소리를 내고 토끼가 나오면 귀여운 목소리를 내며 온몸으로 이야기를 연기했다. 아이들은 점차 내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면 유아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웃음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주는 듯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 책이라면 질색하던 아이였는데 할머니 만나고부터는 매일 도서관 가자고 졸라요. 할머니가 제게는 은인이세요.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은인은 무슨,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서 더 큰 선물을 받고 있는걸요. 나는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꿈을 이루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로 인해 작은 기쁨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충만함이라는 것을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따스한 봄날의 주말 오후였다. 아들 지훈이가 제법 큰 화분과 좋은 흙을 사들고 내 방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이 녀석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줘야죠. 아들이 말하는 이 녀석은 작년에 최 씨 할아버지가 주셨던 작은 감나무 묘목이었다. 나는 그동안 그 묘목을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아 매일같이 물을 주며 애지중지 길러왔다. 어느새 녀석은 연두빛 새잎을 여러 개 틔우며 제법 늠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좁은 베란다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함께 조심스러운 손길로 묘목을 새 화분에 옮겨 심었다. 아들의 거칠어진 손과 나의 주름진 손이 함께 흙을 만지고 뿌리를 덮어주고 물을 주었다. 우리는 그 순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화분에 옮겨 심은 묘목은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나는 최 씨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잘 자라고 말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정성을 주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줄 게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작은 화분에 담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았다. 거창한 정원도 탐스러운 과실수가 가득한 과수원도 아니었다. 그저 도시의 낡은 연립주택, 한 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정원보다도 이것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묘목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고생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그 안에는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성실함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달은 자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나의 2번째 봄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거짓과 허영이 모두 거친 자리에 진실과 사랑으로 피워낸 진짜 나의 봄.
가짜 낙원이라는 이름의 그 길고 끔찍했던 함정은 이제 내 삶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나는 그 폐허 위에서 작지만 진짜 행복을 내 손으로 직접 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